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의 집 2층에 마련된 회담장 정문을 통해 동시에 입장합니다. 과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기서 열렸을 때 남한과 북한이 따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중앙문으로 동시에 입장하기로 한 겁니다. 회담장의 배경이 되는 출입문 맞은편 벽에는 금강산 그림을 걸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 그림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악수할 예정입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은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시작됩니다. 기존에 있던 딱딱한 사각형 테이블 대신 둥그런 상판으로 새로 제작했습니다. 휴전선과 분단 70년이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의미입니다. 무릎이 닿을 만큼 함께할 남북 정상에게 이 상징적 공간이 소리 없이 말을 걸도록 했습니다. 벽에는 못질 없이 끼워 맞추는 전통 창호를 뒀습니다. 뒤틀림 없이 오랜 세월을 견디는 전통 창호처럼 신뢰가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닥에는 이번 회담이 평화의 시작이 되도록 한반도의 푸른 기상을 나타내는 카펫을 깔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사열 행사는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군의 사열을 받게 되는 첫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다만 이번 사열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판문점에 무기 반입이 제한된 만큼 예포 발사는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예우 차원에서 군의 예식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1, 2차 정상회담에서 의장대 사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레드카펫을 따라 도열한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의장대의 사열과 분열을 받았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2층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 회담장에는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 모양의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은 테이블 한가운데 폭은 2018mm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올해 2018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궁궐한 교각과 난간 모양을 본떠서 두 개의 다리,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는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두 정상이 앉을 의자에는 등받이 상단에 한반도 문양이 보입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꼼꼼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새로 비치한 가구들은 모두 단단하고 수분에도 강한 호두나무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휨이나 뒤틀림이 없는 신뢰로 맺어진 남북관계를 기원하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현장의 원형 보전에 적격인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회담장을 장식할 꽃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작약, 우정을 상징하는 박태기나무, 평화의 꽃말을 가진 데이지와 비무장지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등입니다. 회담장 중앙 테이블에는 정상과 배석자 6명씩 총 14개의 의자가 놓였습니다. 우리 측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조명균 통일, 송영무 국방, 강경화 외교장관까지 6명이 공식 수행원입니다. 북측은 아직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에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함께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정상회담 D-1 방송 나가는 오늘은요.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날 남북 정상회담 하루 남겨놓은 시점에 나가는 방송입니다. 자, 판문점으로 달려가고 싶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에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죠.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사실 저보다 야수님이 더 가까워요. 그래요? 아, 그래요? 인천 중에서도 좀 북쪽에 사시니까 전 남쪽에 살고. 아, 그렇군요. 정정하겠습니다.
판문점에서 가장 가까운 야수님. 안녕하세요. V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그 야수가 부러운 우리 명정님. 이명정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신경 별로 안 쓰는 피스 공사의 질의 여신 마찬이.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해외 배송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 해외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비용이 저번에 달력할 때 보니까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아동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동복도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족 사진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네.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기대감이랄까 그런 게 크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데이터 접속 기록을 보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다 듣고 계신가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어쨌건 저는 푸른나무고요. 정상회담 D-1. D-Day보다 D-1이 더 떨리죠. 좀 긴장되는 왜 내가 긴장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소풍날보다 소풍 전날 밤이 더 심장이 쿵쾅거리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장 내부를 공개를 했는데 둥근 라운드 테이블 아주 동그랗지는 않은데 일종의 타원형 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청와대 창고에 쓰던 거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아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쓰던 그 회의하는 테이블을 청와대 창고에 박혀 있는 걸 꺼내와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테이블의 폭이 2018m래요. 2018mm. 아 죄송. 그러니까 어우 씨. 테이블이 2kg야. 2km. 이거 그대로 내보내겠어. 과소비인데 그러면.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2018mm면 2m 조금 넘는 거죠. 2018년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꿈에 진짜 디테일. 진짜. 그리고 회담장 한켠에는 금강산 그림을 떡하니라 두면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아 정말 멋있어요. 금강산 그림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쪽으로 갔는데 북한 쪽에서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사진을 걸어두면 기분 좋은 것처럼 이런 디테일들을 그냥 다 갖추는 거죠. 금강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 그 남북 교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산으로 꼽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거 남북 모두에서 그 당시 참여정부 때 금강산 관광 같은 게 여론이 완전히 악화된 게 어떤 분 총 맞아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여자분 경계선 넘어갔다고. 박광자 씨.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인의 남북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굉장히 나빠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돌발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염원이 있는 것이죠. 최민희 의원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만나 하시면서. 그렇죠. 판문점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남과 북의 모든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진주하고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있고요. 회담장의 바닥 카페트는 푸른 계열로 깔아서 한반도 산천의 아름다운 푸르른 기상을 회담장에 녹여낸다고 하고요. 이 디테일이 참 인이불루예요. 입구 양옆에는 공기청정기가 각 한 대씩 배치돼 있고요. 그 인테리어를 이번에 다 새로 한 거잖아요. 한옥의 대청마루를 모티브로 한 한옥 내부 느낌이 나도록 조성했다고 하고요. 정말 멋있고요. 그 문들을 보면 이게 짜맞춤 창살이잖아요. 이게 모두 안 쓰고 끼워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전통 한옥. 역시 대한민국은요. 인테리어나 건설 쪽에서는 자고 나면 뭔가가 돼요. 굉장히 빠르게. 이 정도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거지. 내용보다는 태도. 당신을 이만큼 존중해. 근데 구석구석에 나를 정말 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극진한 접대. 만나는 자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정말 당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자세.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형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각 정상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이제 각 7명씩 서로 마주 앉게 돼 있잖아요. 보통의 외교에서는 사각 테이블에 앉다 보니까 그 테이블을 양쪽에 앉는 사람이 모두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원형 테이블을 하면 이 양옆으로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어느 측인지 어느 쪽이 상대방 측인지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힘들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길다랗게 둥그란 그 테이블 자체가. 평화의 집 정상회담장이 3계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정상 환담장으로 돼 있고요. 2층에 회담장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3층에 연회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계층에 이렇게 분할해서 쓰고 있고요.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남북한은 아무 문제 없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빨리 가고 싶어 죽어 지금. 안 봐도 보이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뭐 여러 가지 발표하잖아요. 뭐 어제는 무슨 음식이 나온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오늘은 디저트를 발표했는데 디저트가 평창 올림픽 때 디저트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반도에다가 초콜릿으로 철조망을 넣고 그걸 녹여 먹는 뭐 이런 디저트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한반도가 들어가는데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를 너무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독도가 너무 생각보다 더 크게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그 크기에는 제주도만한 사실 그거를 정말 실제 크기로 찍으면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발끈한 거야. 독도 누리 땅이거든. 아니 남의 디저트에 점을 찍던 말던 이 기회에 더 크게 찍었으면 좋겠네요. 얘네들은요, 일본 애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본인들이 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빙고. 왜 트럼프한테 갔는데 트럼프한테도 환영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이 현실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베가 빨리 내려가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면 다시 국제무대에서 받아들여진다니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본 그 고위급들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미국이 우리 형이라는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형한테 맨날 주먹 터져야지.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성인, 다 자란 성인이라는 걸 모르고 아직도 미국이 우리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 딸한테 660억도 지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사실 독도 문제는요. 북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한민족의 문제예요. 그럼요. 북한이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편을 들어주는 그런 아젠다라고. 지금 일본의 구구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독도 같은 문제로 자꾸 어떤 분쟁을 유발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남북한 정상회담 하는데 독도가 너무 크게 나온 게 정말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고 요거를 이용해서 또 그거를 잘못됐다고 독도 디저트 남북 만찬에서 빼라! 이 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빼줄 테니 니도 먹어라. 아니 왜 얘네들은 조금 살짝 모자라는 게 일본의 가나스기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기우감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찬에 디저트만 보였나 봐요. 정상회담장에 보면 한반도와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찍혀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걸 못 봤어요. 큰 건 못 봤네. 이걸 못 보고 디저트만 본 거야. 예, 기본에 벅차니까 일본의 말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웃기지 않아요? 아이고 모질이들 이런 느낌이고요. 그 와중에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행사라는 걸 했어요. 국회 본관 그 계단, 그 말하는 그 계단에 현역 의원들과 지방선거에 광역 후보로 뽑히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결의대회 비슷한 걸 하죠. 근데 바로 조금 앞에 천막 치고 이제 그지랄 하고 있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천막 할만할 거예요. 그렇게 천막 치면서 드루킹건으로 뭐 물고 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멘트는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은 이 땅의 평화가 아닐 건가? 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아닌 꼽죠. 반가울 게 하나도 없죠 자기들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물고 뜩 씹고 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모양새를 본인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 18%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갤럽 기준 12%. 12%군요. 리얼미터 기준 20%. 죄송합니다. 12%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서고 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으로 8번째고 5번 국회를 여는 동안 보이콧을 7번 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 지랄이에요. 툭하면 특검이고 툭하면 보이콧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순간에 아직도 천막을 안 걷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으로 직접 내려와서 국회를 방문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앞으로. 깜짝 놀랄 거야. 얼마나 자유스러운 국가면은 북한의 정상이 내려와서 국회를 방문하는데 천막이 또 있으면서 드루킹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왔으면 아마 그 경찰 병력 한 10개
100개 중대 내지는 200개 중대가 거기를 빼곡히 둘러싸고 그리고 김정은 환영 팻말을 들고 이렇게 딱 있어야 모양새가 딱 나오는 거죠. 차벽으로 가둬버리면 어떨까? 차벽 좋죠. 야, 그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 촛불이 났는데 차벽을 치는데요. 한국 걸 그대로 수입해 갔더라고. 차벽. 예, 우리나라 차벽 기술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우리 겪어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주차 기술까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 차벽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녹음실 근처에 어떤 60대 아저씨가 네. 차를 골목에다 세우는데요. 그거는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세워요. 저도 봤어요. 봤죠?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거의 한 1cm 정도 1cm 안 돼요. 예. 어떨 때는 그 정도로. 어떨 때는 가히 붙었더라. 예. 그러니까 한 5mm 정도를 예. 벽에다가 붙이고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그게 차벽이 예. 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데는 차벽을 치나 안 치나 화염병인이 두드러 깨고 난리 쳐서 그냥 넘어갈 불질러버리니까. 테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착하고 일본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죠. 시위를 너무 순종적이지. 안 해봐서. 네, 너무 순종적이라 그 사람들은. 그 저번에 보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네. 촛불 집회 나가는 인원은 마주 폭발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또 연예인 어떤 분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분 보려고 모여든 인파는 수십만 명이더라고. 참 아직 멀었다 하겠더라. 자,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D-1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개헌이 무산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명정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헌이 무산된 게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국민투표법 자체가 핵심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네. 아니었죠. 그러니까 개헌 자체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통과를 시켰겠죠. 근데 국민투표법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투표법이 이게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5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이란 말이 언론에 자꾸 붙는 이유가 법은요 누가 만드느냐 마차님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사람이 뭔가를 땡겨서 뭐 특약 조항으로라든지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국민투표법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 의하면 최소 50일 정도가 기간이 있어야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만약에 40일로 단축시키는 좀 무리해서라도 국민투표법을 지금이라도 만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형식상 법률상으로는 힘들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쉽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표하잖아요. 근데 100%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정치적인 일정상 국민투표법보다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지금 뭐 총리 추천제 같은 거를 내밀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계속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분위기상 국민투표법이 잘못돼서 개헌을 못하게 됐다기보다는 최소한 야당의 100석 이상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토의 자체를 막고 있음으로써 예. 사실상 어떻게 돼도 개헌하기는 힘들게 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닥에 누워 있는 꼴이죠. 나 못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묘하게 몰고 간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헌을 국회에 발의를 했는데 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차피 처리를 안 하면 해당 날짜에 60일이 지나고 나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60일 내에 5월 24일까지.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된 거라고. 근데 야당은 개헌을 하자는 분위기를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지랄맞은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지금 말만 그렇게 꺼내놓은 거잖아요. 사실 뭐 이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개헌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정부안이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만 개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워낙 완강하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개헌은 그냥 정치 쇼일 뿐이고 사실 그 이번에 개헌은 사실상 정말 끝났다고 하는 거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이번 개헌안 발의한 거를 국회에서 표결 절차까지 계속 가도록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절차대로. 저도요. 예. 그래서 5월 24일 안에 표결이 나게. 그래서 누가 반대했는지 찍었는지를 또 얼마만큼의 표 차이로 네, 맞아요. 됐는지 만약에 그날 표결했는데
가결이 되잖아요. 만약에 가결이 된 상황을 보세요. 가결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회에 안 쳐들어갈까요? 쳐들어갈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중간에 이렇게 철회하거나 포기하실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일단 정해진 절차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밟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헌이 좌절된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때 6.13이라고 하는 그 개헌안은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그 개헌안은 6.13의 개헌이 통과돼야만 그 개헌안의 어떤 의미가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때 개헌을 계속 추진하자고 한국당에서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구조 그 문제 때문에 또 모든 게 안 된다고 이렇게 다 버팅기고 또 그걸로 어떤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들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가능한가 막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까 마차님은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푸나님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사람이 아닌 자들이 100여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닌 자들을 빨리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네, 굉장하네요. 이게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일깨워주니까 놀랍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 발의안, 대통령 발의안 개헌안이 국회 표결 절차까지 가서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일단 국회에서도 가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투표법의 어깃장로운이 저 짐승들을 쫓아내라. 국민들이 국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빡치기 좀 해드릴까요?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졸속 개헌안으로 생떼 쓰는 청와대,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민주당 모두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야? 이게 미친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헌법이라고 하는 안이 발의된 이유가 1년 넘게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진전이 된 게 하나도 없으니 여야 모두가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서 낸 겁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얘네들 마인드는 졸속 개헌안으로 생떼쓰는 졸속 개헌안 자체도 안 만드는 이 사람들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개헌 자체를 딜레이 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신보라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정말로 이 개헌안이 이번에 끝나는 거라면 만약에 이제 일부 아직 가능성은 남았는데 정말로 이번에 개헌안이 6.13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 그다음에 우리하고 한미 정상 그리고 육자 정상들까지 올해 안에 아마 다이나믹하게 많은 자리들을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딱 내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걸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게 걸립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이것도 개정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만약에 무산된다면 다음에 총선 기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그때 진지하게 헌법을 정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헌법으로 다시 한번 바꾸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제 지금 헌법에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정비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디든 간에 6월 13일 날 꼭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전망은 아마도 다음 총선 때까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걸 다 움직이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 국민들의 뜻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차님 말이 정답이긴 하지만 그걸 통칭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한 100명 네. 조금 넘는 짐승 빼고 예.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은 만들면 돼요. 얼마든지 그 법은 왜 모든 법들은 다 거기에 왜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특약 사항이 있잖아요. 못 바꾸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 또는 민주당이 발의할 수 있는 개헌을
합의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지루한 싸움으로 갈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어그로를 끌겠죠. 근데 자유한국당한테 이제 우리가 요구할 때입니다. 대선 공약도 안 지켰으면은 니들이 하겠다고 한 9월 달에는 지켜라. 이걸로 또 밀고 가야죠. 네. 당 대표는 홍준표를 계속 두고 홍준표 건들지 마라. 그렇죠. 8월 달에? 네. 그 당은요, 그 집구석은 어떤 게 문제냐면은 모질이 한 명 가면은 또 모질이게 나타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대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상모질이가 좋으니까 홍준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홍준표가 이게 씹으면 단맛이 좀 나요. 딴 사람들은 씹으면 좀 쓴맛이 나는데 좀 달아. 아니 하다 난 홍준표의 멘탈을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람은 내가 보기 열등감 덩어리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왜 그 지방에 무슨 그 선거 나갔을 때 그때 경남 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인가 해당 언론사 그 지역의 언론사 MBC인가 들어가려다가 그 경비 노동자분한테 갑질해가지고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경비 출신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회에 가죽 잠바 입고 나타나는 그런 모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눈 두고 보고도 왜 안 믿어요? 믿으세요. 모질이가 있잖아요. 왜 기억들 나시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갈 때 백바지 하얀 바지 입고 들어가서 그 당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해야 할 정도였어요.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열린우리당 계열 국회의원들 그쪽 친노 계열 분들의 별명이 돼버렸어요. 백바지. 넌닝구와 백바지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민주당 속 사람들은 넌닝구 그리고 그쪽 친노 계열의 정치인들은 백바지가 됐는데 아니 가죽 잠바 입고 공적인 석상에 나타나서 회의하는 그런 모질이가 어디 있어요. 아 진짜. 그래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단맛 나는 홍준표. 자 마차님, 네. 제가 마차님을 새가 날아든다에 강유미로 제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섭외해 오세요. 잡아오세요. 국회에서 줄 서 있어야 되나요? 아 사실 홍준표는 최소한 낙검수에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 예. 팟캐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저 한국당 당사 찾아가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차기 당 대표 선거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직전에 우리 한번 불러서 인터뷰 한번 해드리죠. 오케이 말해. 오케이 말해. 네, 제 신임 들어갈 수 있게. 새날 방송은 몇 시에 나오냐고 물어보고 올 텐데 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큰 비중 있는 이슈로도 안 다루는 건데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재밌어요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국정원이 RCS 구입했다고 알려진 게 2015년이죠. RCS, 네. 마티즈 뭐 이렇게 하면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근데요 그 5년 전에 이미 악성 코드로 불법 사찰을 해서 문성근 대표의 PC를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해킹을 했다기보다 감염시켰다는 거죠. 감염시킨 시도를 했는데 그 감염시킨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좀비 PC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문성근 대표한테 이메일을 첨부 파일로 보내가지고 이제 해킹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 문성근 대표가 평소에 PC를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예. 하긴 나도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요 한 달에 한 번 켤까 말까 하니까. 뭐. 그래도 그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한 모양이네요. 하기는 했고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그 당시 2009년 10년에요. 문성근 대표의 개인 PC를 왜 했을까요? 궁금했겠죠. 연예인들은 누구하고 노는가?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있죠. 문성근 대표가 일단은 민주당 대표를 한 달 한 적이 있을 정도에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친노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신비님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우금치에서 횃불 들고 그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노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거를 해킹 시도를 했다는 거죠. 참 꼼꼼한 놈들이세. 근데 걸렸어. 국정원은 잘 걸려. 근데 여기 보니까 악성 코드를 심어서 불법 사찰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PC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된 게 RCS인데 하다 보니까 기술력의 한계를 느낀 건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이탈리아에서 있다오. 그래서 수입해 온 건가? 그래서 웃돈까지 줘가며. 그때 얼마였었지? 극단이 아니었어요? 네, 되게 비쌌고 그게 우리나라만 더 비싸게 산 거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가죠. 왜 그랬는지. 슈킹 해 먹으려고? 네. 그렇지. 그 저기 USB 하나에 100만 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겠죠. USB 하니까 USB 훔쳐간 기자님은 경찰에
출두한다는데 공식적으로 경찰이 조사한다는데요. 그러게 네. 조선일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뭐 어쩌면 뻔할 수도 있는 뉴스잖아요. 이런 짓거리 많이 했다는 건 요즘에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가져온 이유가요. 오늘도 장제원이 홍준표 대표가 사찰당했다고, 통신 내역을 조회를 당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행정 절차일 뿐이지 뭐 사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실의 직원들이 다 사찰을 당했다고. 사찰은 절인데. 그거 아주 웃기는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사찰을, 이런 게 진짜 사찰이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말이 틀렸다니까? 무슨 어떠한 이유가 때문인지 몰라. 신원조회인지 뭔지를 모르지만 홍준표 등등의 통신 내역을 사찰한 게 아니고 기록이 남는 건 사찰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여다본 거죠. 뭔가 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 뭔가 또 조사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뭔 짓을 한 거야 또 대체 또. 홍준표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찰했다고 뭐 장제원이 이제 홍준표 입이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정말 정치인 중에 제일 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장제원이에요. 저는 너무 더러. 저는 마음속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너무 더러서 씹고 싶지도 않아. 장제원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장제원이라는 이름부터 그 사진까지 눈에 띄면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예. 배신자들은 늘 완장을 한번 차면 배신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해야 된다. 김성태가 그렇고 장제원이 그렇죠. 부활한 친일파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들은 정말 프로님 말씀대로 완장을 한번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죽창을 휘둘러요. 아 진짜. 무시무시하게 휘둘르는데 장제원은 정말 똥맛이 날 것 같아요. 씹으면. 그래서 고마해. 홍준표는 달달한데 아우 씹을수록 아주 그냥 이 구수한 맛이 계속 우러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어쨌건 이런 식의 사찰, 절 하신 분들이 지금 뭐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조회를 하면 사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검사는 왜 검사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주 정답은 아닌데 검사는 검찰청의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한자로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검과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의 사, 검사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 사람 이런 의미에 그러면은 판사는 왜 판사라고 불러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건데 검사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하면 그 사람은 법사잖아, 법사. 사찰 때문에 또 법사가 나온 거예요? 삼장법사?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재용 재판에 정영식 법사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문성근 대표 PC를 사용하지 않아서 별로 사실 요즘에 PC 사용 거의 안 하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그래서 RCS가 들어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맥북을 쓰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침투로부터 안전합니다. 이보세요.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고 망은 침투할 수 있다잖아요. 망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맥북은 이런 침투 자체가 불가능해요. 프로그램을 깔아도 이렇게 사찰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스마트폰이 노트북 위로 싹 지나가면 그게 로그인이 돼가지고 자료를 싹 빼와요. 몇 초 안 걸려요. 아우 무서워. 알겠고요. 자, 지금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주자들이 지금 확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등의 지방선거 광역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됐고 아마 호남권 정도에는 아예 후보가 안 나와서 지금 못하고 그냥 거기 빼고 어차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에 선수들이 확정되고 있는데 가장 관심사였던 지역이죠. 송파을에 어제 최재성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후보가 됐죠. 네, 최재성 전 의원이 60.36%,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가 39.64%. 최재성 의원하고 송기호 변호사를 둘 다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인터뷰해본 방송이 우리가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는 건데 송기호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60대 40 정도의 비율로 나왔는데 송기호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이 된 게 작년 11월. 그러니까 올 4월달이니까 한 5, 6개월 정도 지역위원장 활동을 한 거고 최재성 의원의 그 지명도랄까 이런 게 사실 송기호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원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었던 구도지만 이 상태라 그러면 최재성 위원장이 송기호 지역위원장보다 그 지역에서 더 많은 권리당원들의 표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지역위원장이 아니라고 해도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 당원들한테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선당후사했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후광 효과도 하나 있는데요. 선거 캠페인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에요. 특히 각성파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대통령의 복심, 단어는 바뀔 수 있어도 선거운동을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실 최재성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정청래급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캐릭터화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라는 쪽에 가까워서. 근데 최재성 의원이 총선 때 불출마했다는 걸 아는 지역 구민도 사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출마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2년 만에 국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을 가질 정치인이라는 것을 어필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 입장에선 밖으로 많이 드러나서 전국구로 유명한 정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장 될 가능성도 꽤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갑에서는 이규희 전 지역위원장이 지금 여기에 후보가 된 것 같고요.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개헌까지 했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말이죠. 그러게요. 권력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안다면 저렇게 정말 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살떨리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마음은 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떨려요.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정말 더럽고 추잡하죠. 보면 자유한국당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아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본인의 위치를, 아니 정치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기지피 다 해야 되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나의 단점이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외면받는지도 몰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의 정적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70%가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남북 대화도 지지를 같이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야당이라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거 한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올해예요.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대한민국 역사 100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 이 몇 개월 기간을 천막이나 치면서 밖에서 풍찬노숙을 하신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국회 안에서 비록 국회 아니지만 천막 칠 수 있어요. 야당이면 그렇게 전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목을 끌고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다 좋단 말이에요. 개소리를 해도 되고 개헌 발목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는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거는 여야의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과 북조선에 사는 사람 모두가 우리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분단 상태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살아갈 건지 총을 거두고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까지 뭐 드루킹 같은 개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천막 좋다고 천막에서 정상회담 지지한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런 개소리나 늘어놓고 있는 게 진짜 이게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너무 이거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모질이 홍준표가요. 오늘 네. 한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은 붕괴된 위기의 북한 정권을 살려주려는 것이다. 미친 새끼. 뭐 이런 진짜. 멘탈이 다 있냐? 마데카소를 이게 진짜 주둥이에 발라버리고 싶네. 진짜 확 닫아버리게 진짜. 절대 대표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이제 개헌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쩌면 고독한 승부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법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가결도 부결도 다 저쪽에 네. 불편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부결돼도 역풍이 부는 것이고 가결돼도 역풍이 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상태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거의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그 회심의 홍준표 카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끌지 말고 철회하라. 또 그런 피켓 들고 이제 천막에서 농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핑계로 처리하라고 하겠죠. 국회가 하는 게 맞다라고 할 텐데 그래서 처리해 놓으면 할 거냐고 또 안 해요. 내가 그런 새끼 하나 알고 있어요. 내 주위에.
아니 그런 극악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 뭔가를 시켜서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새판 오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와서 또 기회를 달라고 해. 아, 나 진짜 그런 캐릭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그나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가결이 되면 역풍이 좀 덜하겠죠. 부결이 되면 역풍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안 될 거기 때문에 뻔히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해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 처리 안 한다? 절차와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내기 이런 건 해줘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예. 달이잖아. 예. 이렇게 내기 하자마자 방송 나가기 직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티셔츠 5장 청취자 이벤트로 겁니다. 제 비용으로. 개헌안 철회한다 안 한다? 영경님? 철회 안 한다. 안 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안 한다. 마찬가지. 나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며. 아싸 5장 9장. 그럼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 여론의 100%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철회 안 했으면 좋겠다죠, 솔직히. 네. 바라는 바잖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약초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야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저한테 갑자기 좀 꽂히는 바가 있어가지고 저의 경험도 약간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야수님께서 보도되는 자료들 그런 패턴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뭐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몇백만이 돼서 제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돈을 벌게 됐어요.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6시 내 고향 인간극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의 농촌에서 한 농작물을 동시에 키우잖아요. 엄청나죠.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어떤 식이냐면 누가 뭐 귀농을 하든지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데 들어가서 뭐 대박을 내 가지고 연매출 몇 억이고 뭐 순수익이 얼마다 이러는데 그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예 그냥 그거를 농촌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팟캐스트를 할 때 항상 그 말 했거든요. 6시 내 고향 보고 귀농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현실을 봐야 되고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팔면은 될 것 같다. 아니면은 포장을 예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수익이 몇 배 올랐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어쩌다가 한 명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젊은이가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해서 사는데 연매출이 몇 억이래요. 알고 보면은 아버지 거 물려받은 거예요. 금수저에 금수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언론 특히나 이렇게 컨텐츠가 부족한 그 분야 있잖아요. 농촌처럼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안 나오는 분야에서 다루는 컨텐츠의 특성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속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초님이 오늘 안동에서 건강하게 집에 가셨대요. 이거는 뉴스가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농을 결심해가지고 전 재산 10억을 투자해서 귀농을 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대요. 이것도 뉴스가 안 돼. 그러니까 빈몸으로 가서 뭐 우연찮게 대박 장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연매출 5억짜리 뭐 분홍이 됐다. 그러면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크게 뻥튀기에 진 것들이 사실 저한테도 흡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급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들어가자 이래서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막 줄이고 거의 자연에 가깝게 하고 심지어 이제 단호박을 재배를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놔서 키우는 것처럼 재배를 해서 팔았었어요. 사실 단호박 껍데기하고 같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농약을 최소 2번 내지 3번은 치거든요. 단호박도. 그래서 그거를 껍질째로 그렇게 그냥 먹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는 자신 있었죠. 우리 물건은 좋아.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죠. 결과는 안 팔리죠. 누가 와서 봐요.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 거기에 그 물건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SNS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형편이 힘들어서 낮에 농사 짓고 밤에는 그 인터넷 웹진 만드는 아르바이트하고 또 낮에 시간이 이제 일주일에 5번은 산림감시원, 산불감시원, 쓰리잡을 했었어요. 아, 진짜 주경야독 하셨네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당신이 SNS를 해라. SNS를 해서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SNS를 하는 것도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SNS를 위한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 거를 누군가가 신뢰를 해서 한 사람이 신뢰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또 연결이 되고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확보를 하자 맞아요.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신뢰관계가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저희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만으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무너지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경험이 되니까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제가 사실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와닿는 말인 거예요. 그게 만능이 아니고 그건 도구일 뿐이잖아요. 예, 예.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거를 연결하고 사실은 연결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시골에 얼마 가지고 가서 무슨 특작물 하면은 이게 1년에 뭐 수익이 얼마 되더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야수님 말씀 듣고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민간요법을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하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과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껍질째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깎아 먹어야 되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껍질을 먹어요. 아 그러세요? 예. 김종국이라고 가수 있잖아요. 네. 김종국이 그 텔레비전 나오는 예능 프로에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사과를 하나 이제 깎아서 먹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절약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네. 심까지 먹고 심한 뱉어내고 심까지 다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야수님도 그렇지만은 사과 껍질째로 드실 때는 네. 위에 꼭지 부분 있죠. 네. 그거는 반드시 도려내셔야 돼요. 아, 그때 거기에 농약이 쌓인다고. 쌓여요. 아. 그건 제가 농약을 치기 때문에 알아요. 아. 그리고 밑에 부분 있죠. 예. 밑에 부분도 제사 지낼 때 위에 치는 것처럼 밑에는 예. 치세요. 그렇게 치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방울방울 농약이 맺혀 있어요. 항상. 아. 그래서 농약 중에 좀 투명한 거는 예. 안 보이지만 유황으로 만든 거라든지 또 다른 좀 알레르기 일으키는 그런 제재가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이제 그 농약은 거의 다 수화제거든요. 가루를 예, 물에 예. 타서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럼 밑에 항상 맺혀서 말려 있는 게 보여요. 아, 예.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예. 완전히 상태가. 그러니까 만일에 껍질을 드실 거면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네. 위아래 폭 들어 오목한 데를 그러니까 센터 부분을 빵빵 뚫는 거 나오잖아요. 예, 외국에 예. 그 뚫는 거 예, 예. 그런 식으로 뚫고 예. 또 가능하다면 밑에 튀어나온 부분 예. 거기를 제사 지낼 때처럼 치고서 나머지를 드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야, 이거 진짜 알아둬야겠다. 그건 이거는. 팁이에요. 예, 예. 제가 농약을 많이 뿌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그 장수사과 그때 팔았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좀 믿을 만한 분하고 연결을 해서 직거래 같은 걸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 농약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7번밖에 안 쳤는데 원래 평균 몇 번 치는지 아세요? 몇 번? 전농약 기준. 그러니까 농약회사에서 배포하는 자료의 전농약 기준이 13번이에요. 아, 근데 7번밖에 안 치셨어요? 예, 저희는 연구를 했죠, 몇 년간. 연구를 해서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농도예요. 예. 보통은 농약을 평균 3가지 이상을 함께 쳐요. 그러니까 뭐 병균약이 2개, 해충약이 2개, 아니면 병균약 2개, 하나, 셋, 둘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거기다 전착제라는 거에서 꽉꽉 붙이죠. 전착제가 뭐예요? 농약이 잘 달라붙게 하는 약이에요. 아까 수화제잖아, 거의 다 수화제이기 때문에 가루기 때문에 이제 오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착제를 치면 이 정전기 같은 거를 좀 없애고 해가지고 싹 달라붙어요. 마치 그 비누로 하면 유막 형상이 돼서 싹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 농부가 약을 적게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을 안다면 그분한테 사는 게 좋죠. 장수사과 화이팅. 그리고 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농약 치는 게 중요해요. 그 마지막 농약을 치고 수확할 때까지 그 농약이 날아가는 기간이 있어요. 농약에 따라 달라요. 아주 빨리 날아가는 거는 일주일 만에 그 잔류 농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40일 넘게 가는 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 근데 이 뭐 보관하거나 아니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 습관으로
수확하기 전에 그 날짜를 안 지키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저희는 2달 전에 이미 끝내가지고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껍질째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거 있죠. 한 번씩 비싸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비닐봉투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뜯어서 바로 먹으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요. 일반적으로 흔히 보르도액이라는 약을 치는 농가일 경우 그럴 거예요. 유기농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어요. 그런 걸 치는 분들은 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척 사과인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세척한 거예요. 네. 외국처럼. 맞아. 서양에는 세척해가지고 팔잖아요. 델모트나 이런데. 그러니까 걔네는 뭐 복숭아든 사과든 그냥 안 씻고 그냥 먹고. 그렇게 먹죠. 네, 샐러드도 봉지에 팔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터서 그냥 먹어요. 근데 씻지 않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저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캐나다의 어느 농가에 갔었어요. 그때 제가 농사 짓지가 않을 때인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2분 계시고 뭐 그다음에 손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거의 100년 정도 되는 농가였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90 넘은 할머니께서 막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사과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캐나다 미국은 껍질째 먹는다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매요 왜 껍질을 깎아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농약 쳤잖아. 외국에도 깎아 먹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잔류농약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농민들을 이제 폄하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고 정식 농민이었어요. 5년간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았던 전원 농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고추 같은 경우에 농약 치고 2, 3일 뒤에 따서 파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들과 좀 직거래를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는 그 농민들을 살리는 길도 되고 자기들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길도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장수사과 그 농원 원장님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수 사과도 있고 이번에 우리 성주 관조 참외도 있잖아요. 예. 정말 직접 네. 주문해서 먹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제 다 아줌마들한테 이거 뿌려서 주문할 거면 여기서 먹으라고 해.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농장주님께서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잘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사 주시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제 민간요법은 나오는 건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먹는데 이제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제 제가 어릴 때 배탈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뭘 잘못 먹어서 난 배탈이 아니고 그 우연히 어머니께서 몸이 약해셔가지고 흑염소를 잡는 그 광경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장하고 막 이걸 봐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주일간은 밥을 잘 못 먹고 먹는 거 토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그 거제도 장승포 있을 때였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쪽 할머니한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로 갔죠. 갔더니 뭐 옛날 어른들은 똑같잖아요. 배를 탁 까고서 그 할머니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배를 만지면서 약초배는 똥 빼고 내 손은 약손이다 이러면서 낫게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민간요법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설사가 났을 때 하는 민간요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사병이 걸렸을 때? 설사병 걸렸을 때요. 예. 이거는 저희 장모님께 확인한 그런 겁니다. 우선 달걀을 3개를 풉니다. 그리고 참기름 1숟가락. 저거. 그 다음에 꿀 1숟가락. 예. 섞어요. 그 다음에 냄비에 넣고서 이거를 반숙을 하는 거예요. 완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중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달걀을 깨서? 예. 3개를 깨서 풀고 꿀, 참기름을 넣고 휘 저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냄비 같은 데 넣고 불에 놓고 이거를 반만 익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먹으면 설사병이 괜찮아진다. 효과 있어요? 제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릴 때 많이 그래 했었대요. 근데 뭔가 그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예. 계란 한번 먹어보려는 술수 같은데요? 아프다는 핑계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란 3개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잖아요. 맛있을 것 같아. 예. 거기다가 꿀까지 들어간 계란인데 참기름까지 그죠?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뭐 보통 계란 하면은 그 노른자는 어른 먹고 흰자만 애들 먹고 이랬었는데 그 3개를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저희 집에는 속이 좀 안 좋을 때
또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 민간요법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전두환 먹어 그래요. 뭔지 아세요? 왜 웃는지 모르겠다. 정로환? 예, 정로환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진짜 배 아플 때 야 정로환 먹어 이러니까요. 아빠 전두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반짝반짝하니까 전두환 먹으면 돼.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게 생각나네요. 예. 배 아프다 그러면은 예. 아구지 쳐줄까? 그게 뭐예요? 아구지 치면은 볼이 아파가지고 배 아픈 걸 까먹는다고. 입 뽑을 때 이 맞추는 거와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또 제주도요법입니다. 이것도 손이나 이런 데 비었을 때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담배 필터에 스펀지 있잖아요. 그걸로 되면 괜찮다 그랬대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요? 민간요법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이렇게 이해는 안 되네요. 예,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이것도 장모님께서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사유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목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좀 저음 좀 많고 고음이 잘 안 돼서 목소리 좀 크게 내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 인도할 때 찬송가를 좀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배 때 3곡 정도 불렀어요. 그날은 목이 아파요. 거기다 설교라도 하는 날까지 되면은 정말 목이 아파가지고 항상 목을 이제 신경을 썼는데 어릴 때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배를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배 속을 파내고 그거를 이제 그릇에 담고 엿 있잖아요. 갈색 나는 엿. 그러니까 울릉도 엿처럼 쭉쭉 늘려가지고 하얗게 만든 거 말고 원래 입에 넣으면 딱 붙는 엿. 그걸 한 덩이를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요. 생콩나물을.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따뜻한 아래목에다가 놔두고서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놔두면은요 콩나물의 그 수분이 삼투압으로 쫙 빠져나오고 배는 물렁물렁해지고 엿도 녹아서 물이 돼요. 그거를 먹으면 목에 좋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배를 힘을 그릇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 심만 빼내고 그릇처럼 써도 되고 그냥 같이 넣어도 돼요. 심은 빼내야 돼요. 심에는 약간 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을 빼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목에 좋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갔을 때 차이나타운에서 목에 좋은 특효약이라고 해가지고 파는 게 있었어요. 끈적끈적한 약이었는데 거기에 주성분이 배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그렇게 끈적끈적해서 제가 먹어봤더니 어릴 때 먹었던 이 약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맛이. 그래서 이게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식약으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 좀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어릴 때 먹었던 민간요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